네, 합격을 위해 열공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실력을 만들어 온 걸 바탕으로 깔끔하게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는 타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도 됐습니다. 자, 처음부터 저랑 함께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제 행정학 자체야 너무 어렵고 중구난방이고 방대한 학문이긴 하지만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 이건 한정적이고, 이걸 제대로 공부하니까 공부한 족족 문제가 잘 풀리고 점수가 오르는구나. 이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계속 반복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학, 아무리 공부해도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일을 겪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행정학 공부가 아니라 객관식 행정학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 이 감을 잡았을 거예요. 시험 공부의 본질이 뭡니까? 시험장 가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험 문제 잘 풀고 고득점하고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압축 강의를 통해 깔끔하게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행정학 체계를 한 번 더 정리하고 뭐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대로 잡아두시면은 앞으로 행정학 공부할 때 훨씬 더 정리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겠죠. 행정학이 참 정리가 어려운 학문 아닙니까? 원래부터 온갖 것들 다 끌어와서 정부에 적용하기 때문에 정리가 어려운 학문이지만 이제 시험 공부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정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저랑 함께 공부하지 못해서 나름 행정학 공부라고 하긴 했지만 시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행정학 자체도 너무 이해도 안 되고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시험 문제에 적용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행정학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많은 수험생들 상담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야 시험 문제가 풀리는데, 정말 이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서 압축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도 꽤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 제가 또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행정학 공부 너무 힘들게 해왔지만, 그리고 문제도 잘 안 풀렸지만 이제라도 압축 강의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잘 듣고 저는 철저하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에 따라 강약 조절해서 시험 문제가 풀리도록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정답을 고를 수 있게끔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나름 또 제가 지도해 주는 방식대로 복습을 잘 해주시면은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동안 저랑 함께 실력을 쌓아온 다른 분들과 같이 공부한 족족 점수가 오르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따라잡으면 되는 거죠. 행정학 정말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공부니까 첫 번째 덕목 뭡니까? 수험 적합성 아니겠습니까? 제 강의 교재의 수험 적합성은 그냥 제 입으로 말해도 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저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문제가 정확하게 풀리는 수험 적합성만큼은 비교하지 마세요. 차원이 다르니까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걸 이왕 저를 찾아오신 김에 믿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들도 합격 후기를 쓰는 겁니다. 이미 제 합격 후기를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김덕관 선생님 공부하라는 그대로 공부하면 시험장 가서 문제 잘 풀려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행정학만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학 자체를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모든 수험생이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막상 시험장 가니까 점수는 완벽한 거죠. 이걸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도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에서 완벽함은 뭡니까? 시험에서 퍼펙트한 공부 뭡니까? 점수가 퍼펙트해야 돼요. 점수가. 이제
자, 수험생이다 보니까 각종 불안감이 들고, 뭐 저도 당연히 행정고시 수험생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안했고 취약했고 그래서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는데, 저는 또 행정고시 최종 합격을 하면서 이제는 판단력이 생겼겠죠. 아, 이게 합격의 본질이구나. 그리고 10년 넘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면서 그 합격의 본질을 전수해 드렸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미래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절대로 불안감에 휩쓸려서 판단력을 잃고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중심을 딱 잡고, 아무리 마음이 불안해도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열심히 하는 건 좋죠.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여러 가지 온갖 뭐 마케팅, 광고, 뭐 감언이설, 여러분들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중심을 같이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퍼펙트해집니다. 자, 우리 압축 강의니까 아무래도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압축 강의를 두 가지 버전으로 드리거든요. 30강 버전도 있고 20강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강의 수가 20강은 정말 짧죠.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신 분들이 딱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키워드,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이 키워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 암기 요령 배우면서 휘발되지 않게 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배 긴 30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압축 강의다 보니까 이론 강의만큼 제가 아주 쉬운 예시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들 완전히 다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행정학을 접해본 상태니까 어느 정도의 행정학 공부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게끔 압축 강의에서 이해를 해드릴 겁니다. 특히 이제 30강은 어느 정도는 이해도 함께 추구하면서. 그래서 뭐 다 종합하면 뭐겠습니까? 시험 공부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잘 해두면 공짜로 암기되는 것들도 많고요. 모든 건 다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강의 교재 커리큘럼 철저하게 시험 문제 해결에 맞춰져 있고, 압축 강의도 더더욱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함께 이번 기회에 이게 진짜 시험 공부구나,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가 잘 풀리는 공부구나, 이걸 제대로 느끼시고 앞으로는 공부한 족족 점수가 오르는 공부를 한다. 자, 이걸 위해서 제가 강제로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강의 교재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강의가 합격을 추구하지 않겠냐마는 제 강의 교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지켜가시면 저절로 합격해요. 그렇게 강의 교재가 설계되어 있어요. 시험에 많이 나올수록 자동으로 고반복되고, 시험에 적게 나올수록 강약 조절이 되고, 그리고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일수록 자동으로 숙제가 돼서 시험 문제 해결에 바로 저절로 적용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고득점하기 위한 것들이 세뇌가 될 거예요. 제 강의에 대해서 제가 하도 행정학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오른 분들,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어떻게든 합격시키려고 제가 별의별 뭐 장치들 다 해놨어요. 어떻게든 합격이 되게끔. 또 이런 거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하니까 수험생들이 선생님은 합격 라이팅을 한다. 합격 라이팅. 좀 가스라이팅은 부정적인 의미지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가스라이팅이긴 하죠. 자, 이렇게 제가 합격하게끔, 강제로 합격하게끔 만들어 드릴 거니까 꼭 그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 양력이야 혹시 처음 저를 접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좀 띄워봤는데, 이런 것들이야 뭐 저에 대해서 행정학 강의 내용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걸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니까 띄워놨을 뿐이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도 수험생활을 거치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최종 합격하고 또 10년 넘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면서 합격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을 하면서 행정학 자체에 대해서도 절대로 그 어떤 오류 없이 정확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그대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잘 풀리는 공부, 일단 시험 문제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자료는 기출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객관식 행정학에서 어떤 출제 포인트가 지금까지도 계속 얼마나 반복이 되었는지, 또 최신 출제 경향은 어떠한지, 최근에 더 출제 비중이 올라간 출제 포인트는 무엇인지 제가 철저하게 다 파악해서 어떻게든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수험 적합적으로 가르쳐 드릴 것이고, 그게 바로 제가 주관하는 스마트한 행정학. 자, 요건 뭡니까? 요거는 스마트하지 않죠. 그동안 행정학 공부하면서 이런 현상을 겪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우리가 풀 시험 문제에 최적화시켜서 합격하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행정학 공부랑 행정 시험 공부는 다른 얘기예요. 공부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시험 공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따로 있는 거예요. 행정학이 워낙 어려운 학문이다 보니까 행정학과 시험 문제 연결이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랑 함께하지 않는 분들 이야기예요. 저랑 함께하는 분들은 연결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리고 행정학 범위 무한정하죠.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 제가 여러분들 합격하려면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물론 행정학 범위가 막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든 걸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제가 모든 강의에서 강조해주고 기출문제집에도 넣어놓고 모의고사로 예상 문제도 주는, 이걸 제대로 하면, 자, 모든 수험생들이 이 동그라미,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라도 제대로 하면은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신 분들은 그 외의 것들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행정학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못 본 거 나올까봐 불안하다. 마구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 말은 합격에 더 중요한 거,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이걸 반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을 2배로 늘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나고 하루 공부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온갖 것들, 범위를 넓히는 만큼 그만큼 시험 합격에 필요한 것을 반복할 수가 없어서 뭐 하나 얻어 걸려서 맞춘다 해도 정작 훨씬 많이 나오는 거 3개 더 틀립니다. 마이너스 10점! 이런 건 혹시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에 더 확실하게 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당연히 겪어봤지만 수험생이니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하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질까봐 불안하면 더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 휩쓸려 다니질 않는다. 이 공부를 함께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범위에 휘둘려 다니지 않고 딱 이거 제대로 하니까 넉넉한 합격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거 제대로 하는 건 굉장히 컴팩트하게 공부할 수 있죠. 그리고 엉뚱한 거 찾아볼 시간에,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버려버릴 시간에 더 많이 반복하니까 사람이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반복 개수가 많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과목 점수까지 또 다 오르겠네. 자, 이걸 저랑 함께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 바로 합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주는 이 동그라미, 이 범위를 철저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학은 당연히 범위가 무한정해서 생소한 문제들이 나오죠. 처음 보는 거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신 분들은 그런 문제도 더 잘 대처하게 됩니다. 자, 객관식 시험에서 모든 과목 마찬가지죠. 생소한 게 섞여 있어도 기본 요령, 모르면 건너뛴다, 아는 거 소거한다, 남은 걸 비교해서 더욱더 정답을 고른다. 근데 동그라미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더
확실하게 소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은 거 비교할 때도 정답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걸 제가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먼저 우선순위 높다, 먼저 제대로 해야 된다 강조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생소한 문제들 챙겨주죠. 근데 무작정 범위를 넓히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점. 근거가 있는 것들 딱 추려서 찍어줍니다. 자, 뭐 들어가 보셨겠지만 뭐 브리타 대비, 생소한 문제, 대체연습 특강, 그리고 각종 모의고사에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근거가 있는 것들 추려줍니다. 제가 추려주는 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중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온갖 것들 다 찍어주고, 여러분들 불안하죠? 이거 다 보세요. 제가 다 찍어줬어요. 그리고 뭐 하나 얻어 걸렸다라고 그래서 적중했다, 그런 짓거리는 안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합격을 방해하는 거니까.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합격에 방해되는 짓은 안 합니다. 자, 딱 근거가 있는 거 추려주기 때문에 적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적은 시간 투자로도 더 많은 걸 맞추게 될 겁니다. 뭐 여태까지 김덕관 선생님 강의 교재에만 있었던 내용이 처음 출제됐구나, 이런 이야기들 합격국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김덕관 선생님은 이런 것까지 대비시켜줬대.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걸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뭘 하든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대비 점수 향상폭이 높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함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뭐 합격하는데 차고 넘치는데, 행정학 자체가 또 어렵고 지겹기 때문에 또 할 맛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일단 이론 강의에서는 아주 쉬운 예시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아주 쉽게 이해시켜주고 재밌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압축 강의는 그런 예시까지는 못 들어드린다라고 그랬죠. 하지만 수험생에 더 큰 재미가 있어요. 뭐죠? 시험 문제가 잘 풀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제가 쉬운 예시들 압축 강의로 들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공부한 족족 시험 문제가 풀리니까 그게 더더욱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응축시켜서 탄생한 게 제가 추구하는 행정학, 스마트 행정학. 그리고 스마트 행정학 하면은 강의 교재에 수험 적합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그 결과물 여러분들은 강제로 합격한다. 자, 이걸 위해 제가 이번 요약서는 좀 리니어를 많이 했어요. 물론 합격을 위해 본질적인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더더욱 최신 경영에 맞춰서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잘 풀리게끔 조정을 다 해놨습니다. 또 최신 출제 경향 반영되어 있고,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정부 조직 개편 너무 이번에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획지정부가 2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어떻게 2개로 바꿔야 될지 그런 것들 다 요약서에 반영을 해놨고, 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다 압축시켜서 이번 요약서가 새로 리뉴얼돼서 아주 더더욱 수험 적합적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퍼펙트 트리니티라고 부제를 달았는데, 처음에도 띄워드렸듯이 그냥 번역하면 합격의 3박자, 합격의 3박자. 이게 딱 맞으면 여러분들 쉽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약서 합격의 3박자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퍼펙트 트리니티라고 부제를 달았고, 안 보이니까 크게 띄워놨어요. 모든 건 다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겁니다. 모든 건 다 시험 문제 해결. 수험 적합성이죠. 이걸 바탕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가 풀리게끔. 그리고 압축 강의랑 요약서가 추구하는 첫 번째는 그래도 일단 압축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 합격의 3박자는 여러분들 실력에 따라 조금씩은 바뀌어요. 물론 본질은 같은데 조금씩 우선순위가 바뀌죠. 이제는 이게 합격을 위한 동그라미다. 제대로 깔끔하게 압축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시험 공부니까 계속 기출문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서 아무데나 펼쳐보시면 페이지마다 오른쪽에 다 아주 중요한 기출문제들이 OX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약서 보시면은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기출문제들은 주로 틀린 선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 시험 문제결에 제일 중요한 건 틀린 선지의 틀린 부분이에요. 우리 객관식 행정학은 어디를 틀리게 바꿔내는가, 이걸 잘 알아야 문제가 잘 풀리잖아요. 그 정도 여러분들 다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선지, 어디가 틀렸다, 어떻게 고쳐야 옳은 것이다, 이게 위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OX 퀴즈 푸는 그 시간도 아까워요. 그냥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여기 틀렸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세뇌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기본서 이론 강의에서는 OX를 맞춰보면서 여러분 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제는 기계적으로 중요한 틀린 선지들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X 퀴즈 풀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껴서 이걸 더 많이 반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옳은 선지도 들어가 있어요. 옳은 선지는 그 자체로 옳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지들이 있는데, 가끔씩 이 자체로 옳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게 옳은 선지로 기출 OX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압축 강의여도 그리고 요약서여도 행정학은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고, 이해를 하다 보면 정리도 잘 되고 기출문제 파악도 잘 되고 해결도 잘 되고, 그래서 요약서지만 이해할 수 있는 팁들이 적혀 있어요. 자, 일단 요약서라서 압축적으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다 시각화,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약서에 있는 모든 표들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든 표가 아닙니다. 이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예를 들어 두 이론을 바꾸면 땡이 나온다, 그럼 두 이론이 특징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법규정 문제라 법규정 통째로 복사해서 나오니까 법규정 통째로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틀리게 바꿔서 내는 부분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규정과 틀리게 바꿔내는 부분을 같이 정리할 수 있게끔 또 시각화되어 있고요. 등등 등등. 자,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과 시험 문제에 필요한 부분들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표뿐만 아니라 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좀 팁들은 필기체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야 당연히 가르쳐 주지만 모든 강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팁들은 필기체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의에서 집중하고 필기체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 이해도 되면서 정리도 더 잘 되고 기출도 더 잘 들어오고, 기출을 보면은 정리도 더 잘 되고, 정리를 하니까 기출문제 잘 풀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이게 이래서 틀린 거구나, 이해도 거꾸로 되고,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개념이 두루뭉술했는데 정리가 되니까 이해도 더 잘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리게끔 만들어 줄 것이고, 이게 우리 요약서 압축 강의의 퍼펙트 트리니티다. 합격의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들은 고득점 합격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 강의 OT 출발을 해봤고요. 일단 첫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행정학 앞부분은 그래도 잘하니까 앞부분 기초적인 거 설명을 드리면서 요약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압축 강의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튜토리얼을 좀 거치도록 할게요. 어차피 앞부분은 쉬운 내용이니까. 그리고 쉬운 내용이긴 해도 행정학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이 행정학의 기초, 행정학 총론의 챕터 1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1강에서 함께 정리를 하고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행정 이론을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우리 행정 개념 굉장히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별의별 거랑 다 비교하잖아요. 처음에 여러 가지 틀로 배우게 되죠. 가장 처음에 배우는 틀이 광의행정과 협의행정인데,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은 협의행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죠? 광의행정은 조직 불문, 목표 불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적인 성격. 그러니까 민간기업도 하는 거예요. 정부든 민간기업이든 목표는 다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 뽑고 사람 관리하고 조직 구성하고 협력하고, 좀 줄여서 협동적 집단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들을 말하죠. 이게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인데, 자, 우리가 배우는 더 본질적인 행정 뭐죠? 정부가
정부가 공익 실현을 하기 위한 행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구분했을 때는 정부로 좁히고 목표도 공익으로 좁혔을 때 좁은 의미가 되고 이게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이다. 뭐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스타트 하면서 기본적인 틀이죠. 자, 그리고 이게 좁은 의미 행정, 본질적인 행정이 정부가 공익 실현하는 건데 이게 또 현대 행정에서는 개념이 조금 바뀌고 있죠. 이제 다른 틀이에요. 다른 틀.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비교 대상에 따라서 논의한 내용이 바뀌잖아요. 대충 단어 하나만 가지고 아무거나 연결하면 안 되죠. 이제는 과거랑 비교해서 현대 행정을 비교하는 거예요. 행정의 본질, 정부가 공익 실현하는 건데 과거에는 정부 혼자서 독점적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됐었었고 그걸 이제 추구를 했었었는데 현대로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 실패도 겪고 정부 이런 단점들이 많네. 그리고 환경 변화가 심하면서 별의별 사회 문제들이 터지고 이 사회 문제들이 이제는 너무 복잡해져서 정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코로나 사태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정부 역할 필요해요. 정부 중심적으로 해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정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써줘요. 일일이 정부가 다 모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마스크 쓰는지 안 쓰는지 다 관리 감독하고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잘 써주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 극복, 확산 방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효과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렇게 정부 혼자 못하는 부분을 일반 국민들, 시민사회, 시장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주체로 나누죠. 이 정도 이제 기억나시죠?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함께 실현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래서 공조직뿐만 아니라 사조직도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 행정, 좁은 의미 행정 논의하는 거랑 과거 행정과 현대 행정 논의하는 거랑 다른 논의죠. 다른 논의. 자, 그리고 이 거버넌스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출 OX로도 두 개를 넣어놨어요. 자, 11페이지, 요약서 11페이지, 처음 시작하는 부분, 포인트 1번, 행정의 본질과 수단. 이 부분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출 OX 2번. 최근 행정의 개념에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사 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기본서와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걸 틀린 선지로 바꾸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시작하니까 과거랑 비교하는 거죠.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땡. 오늘날에는 여전히 정부 역할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중심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한다. 그래서 독점한다가 땡. 자, 이렇게 개념 한 번 더 정리하고 이해하고 계속 이 속도로 압축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이니까 튜토리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하고 또 기출 OX 연결해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걸 이제 계속 확인해 가는데 이게 30강 안에 약 30시간 평균적으로 한 강의당 1시간 정도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강의 1시간마다 너무 길게 80분, 90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1시간만 넘어도 저도 다 강의 들어봤잖아요. 1시간만 넘어도 집중력이 급격히 흔들리고 그리고 강의 시간이 일정해요. 여러분들 공부 계획 잡기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균 1시간 내외로 살짝 넘을 때도 있고 살짝 적을 때도 있을 텐데 이 정도 어쨌든 이제 30시간으로 행정학 합격을 위한 모든 범위를 정리하려면 기출 OX는 강의 시간에는 지금 한 것처럼 다 볼 수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보겠지만 강의 시간에는 개념 압축 위주로 갑니다. 그렇다면은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기출 OX로 꼭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저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는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확실하게 넣기 위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교재는 제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철저하게 수험 적합적으로.
근데 교재 들고 시험장 가서 푸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넣어서 가야 되니까 꼭 배운 내용 기출 OX로 복습하는 거. 그래서 복습은 이제는 여러분들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인 것은 기출 OX는 다 본다. 그리고 기출 OX에 좀 혼동되는 내용이 있으면 본문에 정리된 표들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이게 틀렸구나. 이것 때문에 옳은 거구나. 이걸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일단 기본적인 복습이 되겠고 여기서 행정학이 많이 취약한 분들 당연히 이론 강의 해당 부분만 발췌독해 되겠죠. 이제는 거의 다 패스로 수강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이론 강의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취약한 부분 너무 이해가 떨어져서 압축 강의 설명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 이론 강의 그 부분만 딱 참고하는 거죠. 더 확실하게 이해를 다지고 가는 거고. 자, 모든 수험생들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라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 저는 기출 회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출 OX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출 OX 드리지만 이거 추가로 단원별 기출 문제집 함께 보고 싶습니다. 진도 맞춰서 함께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압축 강의 듣고 기출 회독하고 압축 강의 듣고 기출 회독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력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론 강의 당일 복습, 기출 강의 당일 복습 그동안 저와 함께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 딱 최소한의 복습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실력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랑 잘 만들어 오신 분들도 다른 과목 좀 점수 여유가 된다. 뭐 행정학 공부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강의 듣고 기출문제 연결. 그래서 시험 문제가 풀리는 공부 이렇게 추구하고요. 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아주 간단한 내용이어도 현대행정과 과거 행정과 비교한 현대행정 이게 행정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뜰 그림 이 11페이지에 딱 중간에 있는 회색 그림 이것도 행정학 배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틀을 잘 잡아봅니다. 일단 협동적 집단 행동 목적 달성의 수단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광의행정인데 이걸 바탕으로 사익을 실현하는 걸 민간기업의 경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익을 실현하면 협의행정, 우리가 배우는 행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중에서 왼쪽이 수단이고 오른쪽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경영과의 유사점이고 오른쪽이 경영과의 차이점 아닙니까? 요게 이제 이 자체로도 시험에 나오고 행정에서 왜 중요합니까? 왜? 자, 거버넌스 시대 대세는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신공공관리론이었습니다. 정부랑 시장이 함께 협력했던 신공관리론. 시장의 원리를 정부, 행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적용했던 거는 여기를 강조하는 거죠.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하면서 관리수단, 민간기업에는 정말 효율적인 관리수단들이 많아요. 그걸 도입해서 정부의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신공관리론이 각종 부작용 발생시키고 지금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신공관리론적인 행정개혁들을 다시 또 보완하는 또 새로운 거버넌스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경영, 민간기업이 하는 경영하고 시장의 원리, 행정하고는 본질적인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여기서 또 파생되는 본질적인 차이들이 생기죠. 이 부분을 시장의 원리, 신공관리론은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유거버넌스론, 신공서비스론 등등 새로운 주체들의 역할,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게 다 뒤에 배우는 이론들을 이해하는 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직접적인 출제 포인트 이 안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차이점을 구분한 문제가 나오죠. 그건 이제 다음 포인트, 그 밑에 포인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번호는 PPT 화면에 여기 뜨죠. 그래서 포인트 번호 PPT 화면 참고해가지고 교재 확인하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반 페이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차이점. 여기는 좀 더 시험에 나오죠. 좀 더. 자, 일단 왼쪽 그림, 경영. 오른쪽 그림, 행정.
그리고 그 가운데 공통점 뭐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비슷하다. 수단은 비슷하다. 그리고 수단적인 특징으로서 방금 전에 협동적 집단행동이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조직, 인사, 재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경영도 하고 행정도 하는 수단적인 특징들이죠. 관리행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관료제. 관료제가 목표를 정해주면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집행장치로서 고안된 조직이죠. 이게 또 민간기업도 쓰고 정부도 쓰고 목표 불문,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수단적인 특징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밑에 3개다. 땡이 되는 거죠. 행정 개념은 자꾸 이것저것 비교하고 너무너무 불분명하고 다양하지만 출제 포인트는 딱 한정돼 있어요. 행정과 경영 출제를 하게 되면 이 3가지와 관련된 내용, 보통 이 3가지 표현은 나와요. 좀 표현을 바꿔봤자 이 3가지와 딱 보자마자 이 3가지와 관련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인력 조직을 관리한다느니, 관리성을 높인다느니 이런 표현들 나오면 행정과 경영의 차이에서는 땡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바꾸면 땡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차이점은 본질적인 목표가 다르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겠죠? 그래서 사익 실현이냐 공익 실현이냐, 민간기업 강제적으로 물건 못 팔죠? 비권력성을 바탕으로 하느냐, 정부는 공익 실현을 위해 어느 정도 권력이 허용됩니다.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나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이런 강제력, 권력 사용이 가능하죠. 민간기업과 다른 차이. 그리고 민간기업은 고객만 잘 챙기면 돼요. 물건을 사거나 살 가능성 있는 고객 챙기고, 우리 기업에서 돈 많이 쓴다? 차별 대우 해도 괜찮겠고요. 백화점 VIP는 아주 그냥 그 주차부터 뭐까지 다 이게 아주 백화점을 다 챙겨준다며? 우리야 모르지만 그 초초초 VIP들 세계가 있대요. 상관없어요. 원래 민간기업은 그런 거죠. 그런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행정에서 돈만 타고 누군가만 초초 VIP로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죠.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는 게 행정.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경영. 민간기업들은 수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경쟁하는데, 그러면 망하지 않기 위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려면 효율성을 높여야죠. 고객 대응성, 효율성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재명 정부 외에 다른 정부 사신 분들 있나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나다 보니까 독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 말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대응성, 효율성을 높일 유인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를 운영하는데 그 세금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다?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을 했었었는데 현대행정은 이 독점성을 낮추기에 노력을 하는 거죠. 독점성을 낮추는 첫 번째 노력이 신공공 관련이 도입한 경쟁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행정학 배운 게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뒤에 이론하고 싹 연결이 되죠. 자,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 바꾸면 땡 출제가 되고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오른쪽에 필기체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표로 정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강의 설명과 같은 이해가 필요한 팁들이 필기체로 적혀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11페이지 필기체. 공익 옆에 사익과 달리 공익은 모호하고 다양하죠. 그쵸. 민간기업의 매출 이윤 너무 뚜렷한데 공익 뭐지? 사회 일반의 이익 모호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뒤에 공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특징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공익, 독재자가 그냥 이게 공익이다 정하면 안 되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익이 뭔지 정할 때 국민들의 대표들,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주된 역할을 하고 국민들도 직접 참여가 가능하고, 공익 혹은 공익을 실현한 정책을 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행정에서 뭐라고 부르죠? 정치적 과정이라고 부르죠. 이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포인트가 행정과
정치를 비교하는 포인트인데 이 정치적 과정을 거친다라는 점, 이게 정치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권력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 무지막지하게 잘 나옵니다. 강제력을 사용한 행정이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아야 되고 이에 따라 수단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여기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대표를 뽑는데 여기서 결정을 내려주면 행정이 집행을 해요. 이런 단순화된 체계로 먼저 이해를 해봤었죠. 이해를 하는데 행정이 공익 실현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걸 아무렇게나 행사하면 안 되겠죠.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 이거 금지 돈 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정해준 법으로 정한 것만 행정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정한 법으로 정한 것만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국민의 동의를 거치는 것만 국민에게 강제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현대 대의 민주주의 국가니까 모든 국민의 동의를 거친다기보다는 대표 이런 순환 관계, 국민의 간접적인 동의를 거친 것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행정은 경영보다 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거예요. 민간기업도 당연히 법적 규제를 받긴 하지만 민간기업이 고객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보다는 법적 규제가 덜 엄격한 거죠. 자, 이런 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 챙겨야 된다는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그리고 약자도 배려해야 된다. 사회적 형평성 개념,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독점 밑에 읽어보시면 경영에 비해 행정은 경쟁이 부족하여 대응성, 효율성이 저하된다. 아까 강조드렸고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강의 집중하면 이런 거 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 선생님 여기서 뭐 강조했더라? 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더라? 그러면 옆에 필기체로 적혀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랑 비교하잖아요. 행정과 경영을 비교했을 때 경영과 차이 나는 부분이 정치적 영역에서 오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가 정치적인 영역, 여기가 행정의 영역이고, 정치적 영역에서 공익 혹은 정책을 결정해주고 행정이 집행을 하는 거죠. 자,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정치적 영역이 국민의 대표, 그리고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공익,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능률적으로 집행한다. 그러면 어떤 공익, 정책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과 정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치면 가치 판단 다 정치적 결정에서 했으니까 행정은 가치 판단 없이 집행만 해야 되고, 그때는 이왕이면 적은 비용으로 목표 달성도를 높인다. 효율성이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영역에서 코로나에 대응하시오. 근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행정 영역에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한데 정치인들은, 또 일반 국민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행정은 그보다 훨씬 전문성이 높죠.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성을 갖추고 있잖아요. 행정 분야는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전문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못하는 거 행정이 대신 경제 위기 이렇게 극복해야 됩니다. 정하기도 해요. 그러면 정치랑 행정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관계네요. 그게 그거네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대립하는 겁니까?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정치, 행정, 이원론. 분리될 수 없다. 행정이 정치 역할을 하고요. 돌고 도는 관계다. 정치, 행정, 일원론. 자, 행정학은 내용은 어려워도 희망적인 게 이름에 힌트가 다 있어요. 이원적이다. 다르다. 일원적이다. 같다. 얼마나 편합니까? 행정학 공부하기 편한 부분도 많아요. 자, 아무튼 정치, 행정, 이원론이 정치랑 행정을 분리시키고, 정치랑 분리된 행정의 역할은 뭐다? 능률적인 집행만 해라. 혹은 관리라고 해도 괜찮겠고, 조직인사 재무를 관리하는 수단적인 성격만 해라. 이때 중요한 건 뭐다? 효율성이다. 절약과 능률. 그런데 이론론에서는 행정, 정책, 결정 기능, 정치적 기능도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론론에서도 행정이 집행 기능 하겠지만 이원론과 비교했을 때 이론론은 정치적 기능, 결정 기능을 더 강조하는 거죠. 강조.
또 결정할 때는 가치 판단, 특히 국민들의 가치, 민주성 반영이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 바꾸면 땡 미친 듯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다 배우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행정학 처음이 아니니까 역관주의 알고 있죠? 역관주의. 역관주의 하에서는 집권 정당이 공직임용권 다 가져가고 자기 말 잘 듣는 관리를 뽑아서 국민들의 다수가 지지한 공약을 실현하는데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면 집권 정당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도 공무원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등등 각종 폐해가 생깁니다. 자, 이건 뭐 인사이론 가서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배우고 여러분들 어차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 영역, 집권 정당이 행정을 너무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되고 등등 각종 폐해가 생기면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끊어라. 정치랑 행정 분리해. 그리고 행정을 경영처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정치, 경영. 자, 행정을 사이에 두고 경영과 차이나는 특징, 정치적인 특징. 정치랑 차이나는 특징, 경영적인 특징. 이런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 영역, 공익, 정책 결정으로부터 분리된 행정은 마치 결정된 걸 그대로 집행만 하는 경영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독자성을 확립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경영으로서 독자성을 확립하는 거고 경영할 때는 집행관리, 효율성, 절약과 능률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어떻게 뽑습니까? 집권정당이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적용되는 실적주의를 뽑는 거죠. 왜? 이 집행관리,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을 쳐서 검증을 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실적주의와 정치행정 2원론을 도입을 했죠. 그 다음에 정치행정 1원론의 배경은 1930년대가 되면서 세계 대공황이 터집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부터 1분 뒤에 배울 거기 때문에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정치행정 1원론 도입됐고 일단 숙지하시고 바꾸면 땡 나온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잠시 좀 숨을 돌리고 바로 이제 포인트 4번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포인트 3번까지 왔고요. 3번까지 행정 개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뭐 튜토리얼 한다고 거치면은 포인트 3번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 오른쪽 가보시면 그러니까 제목 오른쪽 출제 빈도 그리고 옆에 출제 사례들이 나와 있죠. 출제 빈도는 하나부터 5개까지 있는데 5개는 흔치 않아요. 진짜 최고 많이 나오는 거 거의 매년 나오는 거.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돼도 꽤 나오는 부분이에요. 행정과 정치의 관계, 특히 정치행정 2원론, 정치행정 1원론 구분하는 것은 별표 3개다. 꽤 잘 나오니까 잘 대비를 해주시고 그에 비례하여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 사례도 많겠죠. 또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 개수도 중요할수록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적힌 기출 사례들은 인사혁신처 제가 그냥 메이저 시험이라고 할게요. 인사혁신처 메이저 시험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 7급 최근 5개년도 출제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만 많아도 중요해요. 그동안 엄청나게 출제됐다. 혹은 그동안 덜 출제됐어도 5개년도 사례가 많으면 최근에 엄청 출제됐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 많다. 그러면 최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행정과 정치의 관계는 꾸준히 많이 출제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챕터 2로 가면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배워요. 이 포인트 3번에서 밑에 정리된 2원론, 새 2원론, 1원론, 새 1원론 이거는 엄청나게 자세히 배우니까 공짜가 되는데 그냥 교재니까 정리만 되어 있을 뿐이에요.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요약 강의로 들은 다음에 다시 보시면은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숨을 돌렸으니까 포인트 4번 여기가 또 행정학 배울 때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죠. 이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포인트 4번 잡으면 끝나요. 제가 한 10분 내외로 한다고 그랬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제가 10분 내가 아니라 60분 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시간은 한 50분 좀 넘은 것 같은데 10분 정도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4번 이게
행정학. 큰 역사적 흐름이죠. 행정학은 뭐 미국 중심으로 흐름을 잡죠. 미국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근대 입헌국가, 입법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저는 아예 미국 존재하지도 않았고 화면 바깥으로 나갔죠. 유럽은 막 왕이 있었고 저는 배울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저는 안 배우니까 여기가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가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냥 여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랬다. 이때는 이랬다. 근데 입법 국가 이거는 정부의 역할은 헌법, 법률로 정한 것만 해. 굉장히 정부 역할을 국한시키고 시장이 최고다.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믿었던 시절이에요. 자, 시장의 원리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물건 팔겠다, 사겠다 선택을 하고 그게 만나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철저하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소극적 질서 유지만 해. 이게 자,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내비둬. 자유방임주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역할은 최소화시켜. 최소국가. 그리고 야경은 뭐지? 야경 입분가가 아니겠죠? 야간 경찰국가. 국방, 치안 등 소극적 질서 유지. 야간 경찰 기능만 해. 이렇게 정부 역할을 국한시켰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철저하게 시장을 믿고 있었는데 1930년대가 되면서 대공황이 터집니다. 뭐 이때부터 미국이 제1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정도로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로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경제 위기였죠. 이제 압축강의니까 좀 짧은 버전으로 갈게요. 여기에 대해서 케인즈라는 학자가 왜 대공황이 발생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그건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생략. 국민들의 소비가 줄어든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근로자들을 자른 거죠. 실업자들이 늘어났으니까 소비할 사람이 더 없어졌어요. 기업들이 물건이 더 안 팔리니까 생산량 또 줄이고 근로자를 또 자르고 이런 악순환에 의해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소비를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유효 수요가 소비죠, 소비. 수요하면 뭔가 갖고 싶다 이게 수요인데 유효한 수요는 실제로 돈 주고 사는 거, 소비 말하는 거, 소비. 유효 수요, 소비를 늘려줘야 된다. 케인즈의 이론적 기초를 두고 국민들의 소비를 늘려주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늘려줬죠? 미국은 망하지 않으니까 돈을 왕창 빌려서 국민들에게 퍼준 거예요. 이게 뭐죠?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은 별게 아니라 정부가 각종 공공사업을 벌인 거예요.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고 댐 만들고 등등등 국민들 불러가지고 일시키고 대충 일하다 가도 월급을 막 퍼줬어요. 국민들이 돈이 생겼네? 소비를 하죠. 기업들이 물건이 잘 팔리네?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근로자를 더 뽑아야죠. 실업자들 줄어들고 그들이 월급 받아서 또 소비하죠. 더 잘 팔리네? 생산량 더 늘려요. 근로자를 더 뽑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발생하면서 대공황 극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공황 극복 정책을 정치인들, 일반 국민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는가? 행정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경제 위기 극복. 그래서 이름도 행정국가, 정부 중심 가치 배분,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한마디로 큰 정부라고 부르죠. 큰 정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에서 정책 결정까지도 해버린 거예요. 정치행정 1원론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앞에 정치행정 1원론의 배경으로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있는 거죠. 행정이 이제 정책 결정까지도 관여하게 되는. 자, 이렇게 이론과 행정국가, 특히 이제 1원론과 행정국가가 연결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2원론은요? 2원론은 요 국가하고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여기는 역관주의 시대라서 역관주의야 뭐 정치적 영역에서 행정을 좌지우지했고 행정의 역할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우드로 윌슨이 이 끄트머리 엄청 길고요. 여기는 약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죠. 이거 포인트 6번에 다시 나옵니다. 어쨌든 요 끄트머리에 행정학을 경영처럼 이해하는 행정학을 최초 성립시킨 이론이 정치행정 2원론이에요.
근데 한 몇십 년 안 돼가지고 대공황 터지면서 이제 일원론 등장하게 되겠고, 이렇게 뭐 행정학 이론 역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적 배경하고 같이 일원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원론은 그냥 위치만 확인하고 시대적 배경과 상관없이 행정학의 성립이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이 큰 틀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디테일한 이론들은 이 틀과 별개인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큰 틀을 잡으면서 큰 이론들을 연결하고 나머지 별개 이론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0년대가 되면서 대공황 극복했으나 양극화 문제, 빈곤층이 늘어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흑인 차별 엄청 심했죠. 흑인 폭동 심각하고 베트남 전쟁하면서 징집하니까 반전 시위 등등등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 빈곤층, 흑인, 그리고 징집 대상들 주로 서민, 약자 계층이란 말이에요.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 또 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이 증가해요. 복지를 뭐 민간기업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 중립적인 가치 배분에서 복지도 추가되면서 행정국가, 복지국가까지 가미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딱히 구분 안 해요. 결이 같은 거죠. 행정국가, 복지국가는 큰 정부, 결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이렇게 돈을 왕창 빌려서 국민들에게 퍼주고 복지하고 또 유효수요 증가시켜가지고 시장 실패에 치유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70년대가 되면서 또 역시 외부적 사건이 터지면서 다 고장나 버립니다. 여기서 외부적 사건은 참고하면 좋은데, 오일 쇼크라고 해서 기름값이 10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퍼주고 국민들이 소비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생산하는데도 기름, 유통하는데도 다 기름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정부가 빌려서 국민들 퍼주고 국민들이 소비하고 민간 기업들은 물건 팔아서 돈 잘 벌고 세금을 내면 그걸로 정부가 빚을 갚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왕창 빌려서 국민들에게 퍼줬는데 민간 기업이 생산을 못하고 돈을 못 벌어요. 세금을 못 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는 빚을 못 갚는 거 아닙니까? 빚을 못 갚아요? 심각한 재정 적자가 쌓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적자가 쌓이게 되고, 이거 봐라, 정부는 비효율적이야. 학자들이 정부 실패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축소시켜야 된다. 하여간 사회과학은 시장, 정부 왔다리 갔다리 하죠. 뭐가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방식이냐. 근데 뭐 자연스러운 것은 뭐 원시 시대 때부터 조개 껍데기 가지고 거래했던 뭐 시장의 원리예요. 인간 사는 세상에서 시장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뭐 범죄가 나타난다든가 뭐 마약이 유통된다든가 이런 거 방지하기 뭐 정부 역할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공황 거치면서 정부만이 이런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죠. 정부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이번에 또 정부가 단점이 드러나니까 다시 또 시장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거버넌스에서 대세는 시장의 원리, 신공관리론이었죠. 자, 거버넌스 하면은 좀 전에 배웠듯이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다른 민간의 사하 조직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대세는 시장의 원리, 신공관리론. 그런데 이게 또 현대행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원리, 유거버넌스론이 뜨고 있는 거고요. 자, 신공관리론은 포인트 15번, 유거버넌스 16번을 자세히 배우니까 지금 이렇게 체계만 잡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주로 신행정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신행정국가, 새로운 행정국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행정학 배우기 위한 기초 잡았고, 현대행정은 제가 더 이상 안 그렸으니까 이 흐름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거버넌스의 흐름이고, 대세는 시장이었고, 지금도 엄청나게 시장의 원리가 중요한데 시민사회의 보완. 자, 그러면 이 틀을 가지고 이제 현대 행정에서 배우는 것들 앞으로 쫙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기초는 죄송합니다. 하나가 남았네.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건 이제 마지막 기초가 아니라 이거는 방금 전에 배운 거를 바탕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간단히 보는데, 보수주의는 시장 최고다. 그래서 시장 효율적이니까 정부 개입하지 마. 정부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쪽이에요. 근데 진보주의는 대공황 거쳐봤잖아. 시장이 고장날 수 있어. 그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 이것도 자유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하기는 해요. 시장의 효율성 인정하긴 하지만, 시장 갖다가 버리자는 아니지만, 시장이 고장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은 소득 재분배, 정부가 하는 거죠. 규제, 조세,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 역할을 강조하게 되고 왼쪽은 정부 역할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철학적인 어려운 개념들이 있지만 이건 행정학 배우면서 또 어차피 또 나오고 자세히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왼쪽은 시장의 원리, 정부 개입 반대, 보수주의. 오른쪽은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진보주의. 이렇게 지금 배운 역사적 흐름과 함께 처리하면 공짜. 또 이해만 잘하면 돼요. 문제 이해만 잘해도 잘 풀립니다. 그래서 좀 같이 처리하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2포인트 5번인데 여기는 어차피 행정이론 배우면서 이걸 바탕으로 행정이론들을 함께 배운단 말이에요. 그때 이 이론이 어떤 이유로 과학성을 추구하고 어떤 이유로 기술성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야 돼요. 또 나머지 자 14페이지 과학성 기술성은 띄웠지만 나머지는 안중에서 띄우지도 않을 건데 나머지들도 그냥 용어 정리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이론 배우면서 이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이론과 어울린다. 따로 배워야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태니까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고 뒤에서 필요한 경우 다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챕터 행정이론 넘어가기 전 기초를 잡았고요. 이렇게 압축 강의 진행된다. 요약스럽게 활용하면 된다. 튜토리얼 거친 걸 바탕으로 앞으로 29강 더 30강 남은 29시간 동안 함께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하는 행정학의 압축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강 좀 쉬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